어머 닫아. 야 서미야 저번주에 어디까지 나갔냐? 잠시만 뭐냐 내가 끊어 라고 하면 이제 네가 끊으면 돼. 이제 그 누군지 승환이의 부재로 너가 끊어야 된다. 종이 어디 있지? 종이 이제 없으면 때릴 거야. 아니 때리지도 않고 화낼 거야. 아니야 그거 아니야. 내가 얘기한 거 내가 빈 종이에다 쓸어 있어 같이. 안돼. 왜냐면 너 텀 있었는데 네가 핸드폰보다 안 하는 거잖아. 안돼 그건. 아씨 그냥 몰라. 나 마음대로 나갈래. 야 동학농민운동 했었냐 그때? 동학 칼치면 되겠다. 봐봐. 동학 나갈까 동학 나갈 거고. 야 서면 용소중 시험범위 나왔어? 네. 어떻게 돼? 어떻게 돼? 쪽으로 나오긴 했는데. 봐봐. 아니구나. 봐봐. 근현대 사회 전개 효과. 야 너도 날먹인데? 니네 이번에 100점 못 맞으면 이제 혼날 줄 알아. 30쪽 날먹이거든? 30쪽 27쪽 날먹이야. 근데 저 인디네랑 거기 모르지. 아직 페이지 안 봤어. 한번 확인하라고. 안돼 이따 하게 돼. 나 진도 나가야 돼. 싫어. 진도 나갈 거야. 왜냐면 얘 근대사에 포함돼 있어서 해야 돼. 언제? 내가 이따 확인해 줄게. 왠지 근대사 있을 것 같습니다. 그거 어차피 근데 우리 근대사 거의 다 나가. 오늘 하면은. 봐봐. 일단은 동학으로 넘어가서 동학인데 우리가 동학 같은 경우는 이 조선시대 파트에서 배웠잖아. 이 동학을 창시한 사람이 있어. 이 동학을 창시한 사람은 누구였었어? 당시 경주의 문랑영마 출신이었었던 최재우였었지. 최재우가 동학을 창시를 하게 됐었던 거야. 그러면은 이 최재우가 동학을 창시했을 이 당시에는 최재우가 경주 지역에서 만들게 되고, 이때 당시에는 서학이라고 불리는 천주교가 사람들 사이에서, 대중들 사이에서 전파가 되고 있었던 상황이었어. 근데 최재우가 이를 보고 나서 백성들이 얼마나 힘들고 그런 와중에 얼마나 믿을 것이 없으면은 저 서쪽에 있는 학문을 믿을까라는 생각을 갖게 된 거야. 그래서 만든 게 동학인 거야. 그래서 불교, 천주교, 유교 다 짬뽕해서 만든 게 동학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데, 그러면은 동학에서의 중시 여기는 사상들이 있어. 일단 그게 첫 번째로 인내천 사상이야. 뭐라고? 인내천 사상이야. 시천주께서 만드신 이 세상인데, 이 세상은 시천주님께서는 하늘에 있고 그 밑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이제 평등하다라는 게 인내천인 거야. 즉 사람 인자야. 하늘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 평등하다라는 게 인내천 사상인 거야. 그리고 두 번째로 이러한 상황 속에서 시천주님께서 이러한 사상을 바꾸신대, 세상을. 이게 후천개벽인 거야. 이 바뀐 뒤의 세상에서 모두 만납시다 라고 하면서 나온 게 후천개벽 사상인 거지. 그러면 이러한 동학 같은 경우는 당시에 삼남지방을 중심으로 해서 전파가 되게 됐었어. 그리고 모든 사람들은 평등하다라는 인내천 사상 덕분에 평등 사상이 전파가 되게 되니, 당시 정부 입장에서는 지금의 조선 사회를 유지하는 데 있어서 동학은 큰 걸림돌이었던 거야. 그러니 교주였었던 최재우를 사용을 하게 되는 거지. 그리고 교주인 최재우를 사용하게 되니까 이 동학이 이제 망하지 않고 그의 아들이었었던 최시영이 2대 교주로 오게 됐었던 거야. 이런 상황 속에서 동학은 삼남지방을 중심으로 계속해서 전파가 되고 있었던 상황인데, 이제 92년도에
이 동학 가치가 삼남지역 충청도, 경상도, 전라도를 지방으로 확 퍼지게 되니 동학에 대한 인기가 많아진 거야. 그리고 우리 초대 교주였었던 최시영 교주님께서 어떻게 돌아갔는지에 대해서 사람들이 알게 된 거지. 그래서 우리 교주님에 대해서 우리 교주님은 반역자가 아닙니다. 이러한 우리 교주님의 신원을 보고해주세요 라고 하면서 나왔던 게 교조 신원 운동이었었던 거야. 그래서 이 교조 신원 운동이 나오게 됐고, 이 교조 신원 운동 같은 경우는 당시에 지금의 내가 있는 충청도 지역 있지, 충청도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나오게 돼. 그래서 충청도 지역에 있었던 탐관오리가 수탈이 심하게 되니까 이거에 반대하면서도 등장했었던 교주신원 운동이었던 거야. 그래서 정부 입장에서는 충청도 지역에 있었던 사람들을 정부 입장에서는 충청도의 탐관오리를 처벌함으로써 이 교주신원 운동을 어느 정도에 누그럽게 되는 거야. 그러다가 94년도에 당시 94년도에 고부 지역에서 농민봉기가 하나 발발을 하게 돼. 이게 고부 농민봉기인데, 이 고부 농민봉기가 발발하게 된 이유는 당시에 군수였었던 조병갑이라는 애가 있어. 누가 있다고? 조병갑이라는 애가 있어. 이 조병갑이라는 애가 고부 지방이 옛날부터 농사가 되게 잘 됐어. 그러니까 농업 생산량이 뛰어나다 보니까 여기서 삥땅치기가 어떻게 좋겠지. 부자 동네니까 농업 쪽으로는. 그러니 이 삥땅을 잘 치려고 조병갑이 뇌물을 써갖고 고부 지역에 군수로 오게 될 거야. 근데 얘가 뇌물 썼다 했잖아.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쓴 만큼 회수해야겠지. 그래서 당시에 저수지를 박살내고 만석보라는 거를 만들어야겠는데, 이 만드는 거에 있어 세금을 걷고, 그래 이렇게 만석보가 지어지면은 만석보라는 여기서 나오는 물에 대한 물세를 다 너희들한테 지불하겠다라고 한 거야. 그래서 화나 갖고 일어났었던 게 이 고부 농민봉기지. 그래서 이 고부 농민봉기는 당시에 녹두 장군이었었던 정봉준을 중심으로 해서 일어나게 되고, 정봉준은 주도자가 누군지 찾지 못하도록 당시 사발에다가 사발 통문을 만들어서 주동자를 못 찾게 했었던 거야. 그럼 여기서 말하는 사발 통문이란 이렇게 네모나게 종이가 있어. 사발로 동그라미를 그리고 각각의 이름을 쓰는 거야. 그럼 여러 사람의 이름이 있다 보니까 이거를 일으킨 사람을 못 찾게 한다는 거지. 그리고 정부 입장에서도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안핵사 이용태를 파견을 했는데, 문제는 이 이용태 보고 너는 여기서 농민들의 불만 사항을 들어주고 이러한 봉기를 해결해라 얘기한 거야. 근데 이용태가 불만을 해결하지 못하고 오히려 주동자들을 체포하는 실정이 되게 된 거야. 그러니 이 동학농민을 주도했었던 정부원 입장에서 너무 화가 나는 거야. 그래서 94년도 3월 달에 제1차 동학농민운동이 일어나게 되는 거야. 그럼 이 제1차 동학농민운동 같은 경우는 이러한 정부의 수탈과 횡포와 그리고 체포에 의해서 그걸 못 견뎌서 일어났었던 게 바로 제1차 동학농민운동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 거야. 됐지? 자, 그러면은 이 제1차 동학농민운동 같은 경우는 이 주동자는 정봉준이었어. 정봉준을 필두로 해서 전라도 지방에서 이 동학농민이 일어나게 됐었고, 이제 주요 지역으로는 당시에 황토영과 황룡충 전투에서 이들이 승리를 거두게 되는 거야. 황토영과 그리고 황룡총 전투에서 이들이 승리를 거두게 됐었고, 이러한 승리를 바탕으로 해서 이들이 전주성을 점령을 해버려. 그러면서 전주성을 점령을 해버리게 된 거야. 그러니 정부 입장에서는 전주성까지 점령이 되니까 이대로면은 진짜 전라도 지역이 다 동학농민군의 손에 들어가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던 거지. 그래서 당시에 중국의 청한테 도움을 요청을 하게 돼, 고종 입장에서는. 근데 이 갑신정변이 끝나고 나서 85년도에 중국의 청나라랑 일본이 우리 몰래 텐진에서 조약을 하나 맺는데, 그 조약을 텐진조약이라고 불러. 이 텐진조약의 내용은 청나라 군대나 혹은 일본 군대 둘 중 하나가 조선으로 파병을 나갈 시, 양쪽 군대 중 한 명이 파병을 나갈 시 다른 쪽 군대도 같이 파병한다라는 게 텐진조약의 내용이었던 거야. 이 개새끼들이지. 그래가지고 이거를 청나라가 출동한다. 이게 또 누가 이제 출동하겠어? 일본이 출동을 하게 되는 거야. 그래갖고 청나라 애들은 당시 아산 쪽에, 지금 충청도 아산 쪽으로 들어와갖고 동학농민군을 토벌을 하려고 했어. 근데 얘가 상식적으로 일본 애들이 이 동학농민군을 토벌을 하려는 목적이면 남해안으로 들어오는 게 맞아? 서해안으로 들어오는 게 맞아? 남해안인데 이들이 인천으로 찍어버리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전주성까지 점령했는데
지금 한반도 내부에서 청나라랑 일본 군대 둘 다 들어오다 보니까 정부랑 그래 동학농민군 입장에서 쫄린 거야. 그래서 이때 뭘 하게 되냐면 화약을 맺어. 이게 전주화약이야. 전주에서 화해의 약속을 맺게 되고 이 전주 화약의 내용에 따라서 당시에 동학농민군이 제시했었던 이제 개정 방안이랑 그리고 정부가 이거를 수용해서 만들었었던 기구가 있어. 첫 번째, 동학농민군 같은 경우는 패전개혁안이라고 해서 우리가 원하는 개혁안입니다 해서 개혁안을 내게 돼. 이거를 패전개혁안이라고 부르고 이 패전개혁안을 실시하고 감시할 수 있는 기구를 만들게 돼. 요거를 집강소라고 부르는 거야. 그래 정부 입장에서도 이러한 패전개혁을 실시할 수 있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관청 하나를 만들겠대. 그거를 바로 교정청이라고 부르는 거야. 그러면서 이제 일본과 청나라 정부 보고 이제 군대를 다시 본국으로 귀국시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야. 근데 일본군이 이렇게 오고 나서 우리는 뽕 뽑아야 돼. 그리고 조선은 지금 근대화 정책 올바로 되지 않고 있으니 우리가 이거를 도와주겠다라고 얘기하면서 이 미친 애들이 경복궁을 점령을 해버려요. 그러니 이렇게 경복궁을 점령을 해버리니까 청나라 입장에서 항의를 하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 항의를 듣기 싫었었던 일본이 청나라와 전쟁을 일으키니 이게 청일전쟁인 거야. 됐어? 그러니 이러한 청일전쟁을 일으키고 일본이 지금 우리나라 삼키려는 야욕이 보이는 거야. 해산했었던 동학농민군이 94년도에 같은 해 다시 모이게 되는데 이게 제2차 동학농민운동이야. 그래서 제2차 동학농민운동 같은 경우는 거의 전국적 규모의 조직으로 나오게 되고 당시에 남접과 북접이 연합을 하게 돼. 남접 같은 경우는 전라도에 있었던 동학농민군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 그래서 남접에 대표했었던 사람이 누구냐면 전봉준이었었고 녹두장군 전봉준이었었고 그리고 당시에 충청도를 중심으로 했었던 동학애들을 북접이라고 불러. 그래서 북접 같은 경우는 손병희 선생이 중심이 돼가지고 이들을 이루게 됐었던 거야. 그리고 이들은 이렇게 하고 나서 백산 지역에 모여갖고 4대 강령을 발표를 하게 돼. 백산 지역에 4대 강령을 발표하고 일본군을 물리치자라고 하면서 이제 동학농민군이 진격을 하게 됐었던 거야. 그리고 나서 이들이 이제 일본군과 붙었었던 전투가 공주에 있었던 우금시 전투랑 평양성 전투였는데 이들은 문제가 무기술의 차이로 인해서 그리고 병력 수에 따라서 이 우금시 전투에서 패배를 맞이하게 되면서 동학농민군이 끝이 나게 됐다라고 보면 되는데 그럼 얘들아 제1차 동학농민군 같은 경우는 이들의 적은 정부야 아니면 바깥에 있는 국가야? 정부지. 그래서 이 1차 동학농민군 같은 경우를 반봉건이라 불러. 근데 2차 동학농민 같은 경우는 누구를 타도하자야? 일본이야. 그래서 바깥에 있는 세력을 타도하자야. 그래서 요거를 반외세운동이라고 부른다 라고 생각을 하면 돼. 그리고 나서 이 비슷한 시점에서 청일전쟁에서 청나라가 패배를 하게 돼. 청나라가 일본과의 전투에서 패배를 하게 됐고 그러면서 시모노세키 조약을 통해서 이제 청나라는 조선에 대한 이권을 일본한테 양도를 하게 되는 거야. 그래서 일본 또한 드디어 우리가 조선의 이권을 얻고 그리고 더불어서 청나라 땅의 이권도 얻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어. 그랬는데 이때 이거를 방해했었던 국가 하나가 등장을 하게 되는데 그게 바로 러시아야. 러시아가 일본이 한반도의 이권과 그리고 중국의 이권을 가져가는 게 꼴보기 싫어서 자신의 친구였었던 프랑스랑 독일을 이끌고 와서 일본을 간섭을 하게 돼. 그래서 요거를 삼국 간섭이라고 부르는 거야. 그래서 러시아 주도로 인해서 러시아를 주도해 프랑스, 독일이 일본에 간섭을 하게 되면서 이제 일본은 우리나라의 이권을 완전히 차지하지 못했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됐어? 자, 그러면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러면은 요 사이 시기 때 이제 우리나라 어떤 일이 있었냐라고 하면 자, 이게 1차 동학이야. 2차 동학농민 요 사이 시기 때 있었던 일이야. 알겠지? 그래서 이 1차와 2차 사이 때 있었던 게 제1차 갑오개혁이야. 똑같이 94년도에 갑오개혁이 일어나게 돼. 일본 애들이 경복궁을 점령한 이유가 조선의 근대화를 위해서 점령을 했다라고 해. 그냥 이거 봐. 이거만 보는 게 나아. 알겠지? 그래서 그러면서 실시했었던 이 갑오개혁인데 이 갑오개혁을 주도했었던 사람이 김홍집이라는 사람이야. 그래서 김홍집은 이러한 개혁을 주도하기 위해서는 일본의 간섭이 있지만 이때 당시 일본은 1차와 2차 사이기 때문에
동학농민군을 진압해야 되고 청해전쟁이 있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에 완전히 관심을 기울이지 못하는 거야. 그래서 김홍집이 일본의 권유로 인해서 올라오긴 했지만 그래도 우리가 이런 개혁 방향성을 할 때 올바르게 해야 되지 않겠냐 그 생각을 갖게 돼. 그래서 이 개혁을 실시할 수 있게 전문 기구 하나를 만드는데 그게 바로 군국기무처야. 그리고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것 중 하나가 중학교 버전에서는 안 나와. 근데 1차 같은 경우는 흥선대원을 참여를 하게 돼. 왜 참여를 하게 됐냐면은 자 이때 당시 고종이 있지만 고종보다 일본 입장에 더 걸림돌이 있던 사람이 누구냐면 명성황 민씨였던 거야. 그러니 이 명성황 민씨를 견제하기 위해서 가장 크고 그리고 효과적인 인물이 누굴까? 흥선대원군이었었던 거야. 그래서 이 1차 가부개혁 같은 경우는 흥선대원군으로 같이 주도를 하게 됐었다라고 보면 되는 거지. 그래서 이 가부개혁 군국기무처를 주도한 하에 여러 가지가 나오게 되는데 일단 첫 번째가 없앴었던 정책이 있어. 그 중에서 신분제를 폐지를 하고 그럼 신분제가 폐지됐던 신분을 뽑는 시험도 어떻게 될까? 없어지겠지. 그래서 과거제도 폐지되게 돼. 그리고 면자제 대를 이어서 3대가 같이 멸해야 된다라는 죄목을 내린 것도 있었어. 이런 것들도 없애버려. 연자제 없애고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고문 있어 없어? 없어요. 이제 요거를 다 폐지하게 된다 생각을 하면 되는 거야. 자 그리고 나서 이때 허용했었던 거 있는데 이게 바로 과거의 제가 허용이야. 과부란 뭐냐면은 일찍이 남편을 사별한 인물을 과부라고 부르는 거야. 그래서 이제 우리가 유교식으로 이런 식으로 나가야 됩니다라고 얘기했었던 거지. 그랬다가 이제 2차 동학농민 끝나고 나서 한 번 더 제2차 가부개혁이 나오게 돼. 2차 가부개혁 같은 경우는 일본군이 청해전쟁에 승리를 했고 동학농민군도 우금치 전투를 통해서 거의 다 진압이 된 상황인 거야. 그러니 일본의 간섭이 심할까 안 심할까? 심하지. 그래서 이때 당시에는 김홍집은 중심이 되지만 김홍집이 혼자 냅두니까 군국기무처 만들어갖고 혼자 이제 직거래를 해놨잖아. 이게 너무 보기 싫어가지고 김홍집과 더불어서 박정향을 등용시키고 흥선대원은 쫓아내게 돼. 그래서 김홍집, 박정향 내각으로 가게 되는 거야. 그리고 하나 더. 그러면은 이 김홍집이 군국기무처를 통해서 개혁을 하려고 했으니 이 군국기무처를 냅두는 게 맞아? 없애는 게 맞아? 없애는 게 맞겠지. 그래서 이때 당시 군국기무처가 없다라는 거야. 그러면은 군국기무처를 폐지했다라고 나오면은 1차인과 2차인과 2차인 거지. 군국기무처의 유무를 통해서도 1차인지 2차인지 구별을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지. 그리고 나서 이 제2차 같은 경우는 일본 애들이 간섭이 심해졌고 그래서 고종이 에이 씨발 나는 지금 왕인데 왕으로 살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구나라고 한탄을 하기도 했었던 거야. 그러면서 일본 애들이 그래 고종아 그럼 너도 개혁에 반응해갖고 몇 가지 조항 넣어라고 한 거지. 그래서 나온 게 홍범 14조야. 근데 홍범 14조의 첫 내용을 살펴보면은 요 내용이 나와. 조선은 자주국임을 명시한다. 뭐야? 1876년에 있었던 강화도 조약이랑 비슷한 느낌인 거지. 됐지? 그래서 이렇게 이제 홍범 14조가 나오게 됐고 이 홍범 14조의 내용에 따라서 이제 교육이 근본이 돼야 되는데 그래서 같이 나오는 게 교육 입국조서라는 게 같이 나오게 돼. 교육 입국조서가 나오게 되고 이 교육 입국조서의 내용에 따라서 나온 게 첫 번째가 소학교를 설립을 해야 되는데 뭐 해야 된다고? 소학교인데 이 소학교는 지금의 초등학교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왜? 교육에 있어서 가장 근본이 되고 뿌리는 뭐야? 초등학생이라는 거지. 그래서 이 초등학생이 이제 소학교를 만들었고 그런데 이런 소학교만 두더라도 올바르게 학생들을 가르칠 수 있는 선생이 필요하잖아. 그래서 우리가 지금 선생님이 되기 위해서 가야 되는데 사범대라고 그러지. 그래서 한성 지역에서 만들어진 선생 양성학교다 해서 한성 사범학교도 같이 설립되고 외국어 학교도 같이 만들어지게 됐었던 게 교육입국조서의 내용이다 라고 하면 되는 거야.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제2차 가부개혁까지 됐고 그러다가 이제 제3차가 나오게 되는데 요거 하기 전에 자 95년도에 자 삼국 간섭으로 인해서 지금 일본이 조선에 대한 패권을 제대로 지지 못했고 이를 보고 있었던 명성황 민씨는 우리가 러시아랑 친해져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야. 그래서 민씨가 친러 정책을 실시하게 됐는데 안 그래도 일본은 러시아가 우리의 이권을 뺏어가서 화가 나 있는 상황에서 지금 명성황 민씨가
자신들을 싫어하는 러시아랑 친하게 지내네. 명성황후 어떻게 하고 싶을까? 죽여버리고 싶은 거야. 그래서 이렇게 이게 을미사변이야. 95년에 있었던 을미사변. 을미사변을 통해서 이때 당시에 우리나라 중전자 군모였었던 명성황후가 죽게 돼. 명성황후가 시해됐었던 사건이고, 이 명성황후 시해 사건을 일본 애들은 뭐라고 얘기했었냐면 여우사냥이라고 얘기했었어. 무슨 사냥? 여우사냥이랑 통칭하게 되면서 명성황후 시체를 불태워버리게 됐었던 거야. 그러면서 이러한 을미사변이 일어났던 와중 속에서도 개혁이 또 나오게 되는데, 그게 있었던 95년도에 똑같이 있었던 을미개혁이었던 거야. 됐어? 그래서 95년도에 있었던 을미개혁 같은 경우는 당시에 건양이라는 연호를 사용하겠대. 왜? 우리는 지금 어느 국가에 속되어 있지 않은 독립국이고 황제국임을 표방한다라는 거야. 그래서 건양이라는 연호 사용과 함께 이때 당시 태양력 사용하고, 태양력과 더불어서 이때 종두법이 나오게 돼요. 이런 식으로 의미개혁을 실시하게 돼.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유생들의, 우리도 서구처럼 머리를 잘라야 된다라고 하면서 단발령이 나오게 됐었어. 단발령이 나오면서 의미개혁이 실시가 되고 있었는데, 이러한 의미개혁은 어쩌다 정당이 됐냐면은 96년도에 명성황후 시해를 같은 궁궐에서 이미 듣고 있었던 게 고종이었던 거야. 그래서 고종은 자기 먼저 죽을지 무섭잖아. 그러니 러시아 공사관을 런을 쳐요. 그래서 이걸 러시아 공사관에서 줄여서 아관이라고, 도망갔다 해서 파천이라고 부르는 거야. 그래서 이 아관 파천으로 고종이 더 이상 궁궐이 있지 않으니 이 을미개혁은 이러면서 끝이 나게 됐었다라고 보면 되는 거야. 그러면은 지금 러시아가 우리나라의 황제를 데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이거 어떻게 해요? 다 가져가겠지. 그래서 자기 친구들이랑 함께 우리나라에 있었던 산림채굴권이라든가 광산채굴권이라 다 가져가게 되는 거야. 이를 보고 있었던 이세익선 신하와 그 갑신정명을 일으켜가고 미국에 있다가 다시 귀국했었던 서재필을 필두로 해서 97년도에 우리도 이제 외세로부터 독립하자라는 독립협회라는 게 나오게 돼. 이게 만들어지게 됐었던 거야. 그래서 독립협회는 창단되기 전부터 당시에 이제 문 앞에다가 뭘 만들게 되냐면은 영은문이라는 자리에다가 독립문이라는 걸 만들게 돼요. 뭘 만든다고? 독립문을 만들었는데 요게 기존에 영은문이 있었던 자리야. 이 영은문이 뭐냐면 청나라 사신단을 못 쳤던 곳이 영은문이거든. 왜 영은문을 빡살 내고 독립문을 만들었냐면은 우리도 이제 다른 외세로부터 독립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했었던 거야. 그래 이 독립협회를 창립한 사람이 누구냐? 서재필인데 서재필은 갑신정변을 일으킨 사람이라고 했어. 그럼 갑신정변을 일으켰었던 서재필은 급진개혁파였을까? 온도개혁파였을까? 급진개혁파였지. 급진개혁파는 일본을 롤모델을 하고 청나라로부터 독립해야 된다는 애들이야. 그럼 서재필은 영원히 아직도 그 생각을 갖고 있어. 그러니 청나라로 독립하자라는 뜻에서 독립문을 만들게 되는 거야. 그리고 독립문이 만들어지고 나서 만든 게 독립협회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 거지. 여기까지 이해됐어? 그러면서 이들이 원했었던 고종의 황국을 원했었고, 그리고 원했었던 정치 체제가 입헌군주정이었었어. 뭐라고? 입헌군주정인데, 자 우리가 중2 세계사 때 배웠었던 입헌군주정은 헌법을 통해서 왕권을 약화시키자는 거야? 강화시키자는 거야? 약화시키자는 거지. 근데 여기서 말하는 입헌군주정은 영국식 입헌군주정이 아니라 일본식 입헌군주정이야. 일본은 메이지 유신을 거치면서 헌법을 통해서 군주권을 강화하자는 거야. 그러면서 저희가 입헌군주정 체제로 전하를 모시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지. 됐어?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게 됐고, 그럼 이런 입헌군주정이라든가 아니면은 이제 우리가 앞으로 나라의 방향성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사람들이 얘기할 거란 말이야. 그럼 어디서 얘기했냐면 만민공동에서 얘기를 하게 되는 거야. 만민공동에서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만민공동에서 입헌군주정 수립을 얘기하면서 고종이 황국을 결심을 하게 되고, 이런 고종이 황국을 하게 되면서 입헌군주정을 어떻게 나아갈 것인가에 의논을 해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이 만민공동회를 펼치고 나서 입헌군주정이라는 정부 체제가 나왔을 때 어떤 사람들을 기용하는 게 맞을까? 라고 생각해서 만드는 게 관민공동회였던 거야. 관선과 민선이 만나서 했었던 걸 관민공동회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관리랑 국민이랑 만나서
회의를 했었던 걸 만민공동회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지. 그래서 이때 만민공동회에서 의회를 설립하는데 이 의회를 뭐라고 부르냐면 중추원이라고 불러. 뭐라고 부른다고? 중추원을 설립을 하고 이 중추원에서 어느 정도의 사람들을 어떻게 기용할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약속을 맺읍시다. 헌법 같은 의결권에서 6개의 조항을 만듭시다라고 한 거야. 그래서 나온 게 헌의 6조였던 거야. 그래서 반민공동회에서 나온 헌의 6조에 따르면은 당시에 우리가 이렇게 정부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 50명 정도를 잡고 그리고 나서 25명에서 민서 25명, 관서 25명을 하자라고 한 거야. 그럼 민선들 입장에서 어차피 정치 안 나가려고 했는데 이번 기회에 정치를 나갈 수 있다 보니까 25명 문제가 안 됐어. 문제는 관민인 거지. 왜? 관민 애들은 얘네가 어떻게 생각했냐면은 여기 25명이 참여를 못하면은 나는 영원히 정치적으로 왕따가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한 거야. 그래서 이들이 이거를 반대하기 시작하는 거야. 됐어? 이제 얘기한 거지. 그러니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씹고 뜯고 맛보고 하다 보니까 처음에 고중이 안 믿었는데 이들이 이거에 있어서 불만이 있었던 결과를 보면 이 독립협회를 만들었었던 서재필이 독립신문도 만들게 되면서 이제 국제사회에 우리나라의 상황을 알리려고 노력을 했었어. 그런데 결과를 보면은 이거에 있어서 독립협회가 만들어지게 질투를 했었던 보수파 의원들, 수구파라고 뭐라고 한다고? 수구파와 고종이 결국 설득이 되게 되면서 이 고종 애들이 독립협회를 해산을 명령하니 안 하겠지? 그래서 한국협회를 통해서 오부상연합회를 통해서 이 독립협회를 해산을 시켜버려. 됐어? 그래서 독립협회가 이렇게 사라지게 된 거야. 이게 가능한 이유가 당시에 98년도에 고종이 황궁을 하고 나서 만든 게 대한제국이야. 러시아 공사관이 있다 고종 보고 황궁을 하고 했잖아. 그래서 만든 게 대한제국이었던 거지. 그래서 이렇게 황궁을 했었던 고종은 경운궁으로 황궁을 하고 그리고 나서 환구단이라는 곳에서 즉위식을 거치게 되는 거야. 어디라고? 환구단이라는 곳에서 대한제국을 선포를 하게 됐었어. 그래서 이때 당시에 조직했었던 게 주도했었던 게 당연히 고종이겠지. 고종 우리는 중립국을 표방하며 그거 어떤 나라 와도 이제 이끌려 나가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던 거야. 그리고 나서 우리는 국가적 이념으로는 옛 것을 근본으로 하고 새로운 것을 창조하겠다라고 해서 국원 신참의 원리로 나오게 돼. 그래 이 국원 신참의 원리에 따라서 나라가 개혁을 해야겠지. 그래서 나온 게 광무개혁이라는 거. 뭐라고? 광무개혁인 거야. 그래서 이 광무개혁의 내용에 따르면은 일단 첫 번째로 지계를 발급해야 된대요. 지계를 양전 사업을 실시하고 이 양전 사업을 실시하기 위한 지계를 발급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군대를 강화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그리고 나는 황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광무개혁이 나오게 됐었던 거야. 그러면 얘들아 잘 생각해봐. 시험 문제에서 너희들한테 가무개혁 1차 가무개혁, 2차 가무개혁, 의미개혁 그리고 여기 있는 광무개혁을 통해서 4가지 개혁안이 나올 거고 이 4가지 개혁안과 관련된 거를 고르라고 나올 거야. 이해됐어? 그러면 그것들이 너희가 고르고 하면 된다는 거야. 쉽지? 외우면 돼. 아니 외우면 얘는 진짜 개 쉬워. 외우면 쉬워. 외우면 쉬워 진짜. 아이 니네 그 위에 형들 다 외웠어. 다 외웠어. 하면 돼. 그래서 이렇게 이제 대한제국이 만들어지게 됐었던 거지. 그러면 우리 독립국이에요 라고 표방을 계속 했겠지. 하지만 이게 제대로 될까 안 될까? 안 돼. 안 되게 되는 거야. 그래서 지금 이제 대한제국이 계속 유리된 상황 속에서 이 대한제국 애들이 이 독립협회가 결국에는 대한제국 수립되고 나서 연대해갖고 나온 거란 말이야. 그래서 입헌 군주정이 나온 거야. 나올 수 있었던 거야. 그리고 입헌 군주정을 추구했지만 결국 황제국가이기 때문에 얘는 전제국가야 입헌 군주정국가야. 전제국가지. 황제가 모든 걸 다 갖고 있어요. 군대, 입법, 행정, 사법 다 갖고 있는 거야. 이해됐어? 그러니까 봐봐. 독립협회가 고종의 황궁을 기원했고
입헌 군주정을 추구를 한다고 하는데 그럼 이 고종의 대한제국 전제 정치를 할 게 냅둘 리가 없잖아요 라는 생각하겠지. 근데 입헌 군주정 체제가 우리가 알고 있는 입헌 군주정은 뭐였었던 거야? 헌법을 통해서 군주권을 약화시키는데 군주권을 강화시킨다고 하면 전제 정치는 어느 정도 허용을 해주겠지. 그거를 너희가 이해하기 편하도록 입헌 군주정 먼저 얘기한 거야. 이해됐어? 그러고 나서 이 대한제국에서 이거를 견제를 한 거야. 수국파나 얘네들이. 그러면은 바로 밑에 있었던 사람들이 뭐라 하겠지. 그러니 이렇게 얘기한 거야. 야, 너희가 헌법 결의한다며. 헌법 결의문 만들었잖아. 6가지로. 근데 얘네 왜 없애? 아, 얘네가 지금 지들만의 공화국을 만들려고 그런다. 공화국 수립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그거를 못하게 하려고 막은 거야. 우리 헌법 만들 거야 라고 한 거야. 그래서 독립협회가 사라지고 나서 대한제국에서 헌법을 발의한 거야. 이해됐어? 그래서 99년에 만들어진 게 대한민국 국제야. 그래서 헌법에서도 대한민국 국제가 나오게 된 거지. 그러니까 너희가 교과서를 보면은 99년도에 대한민국 국제가 나왔다라고 해. 근데 독립협회부터 시작해서 대한민국 국제까지 여러 가지 영표가 있어. 그럼 최종장은 99년도야. 근데 선생님들이 많이 내는 것 중 하나가 대한민국 국제를 시점에서 독립협회 해산이 전인지 후인지를 많이 물어보는 거야. 즉 대한민국 국제의 배경이 나온 거는 독립협회 해산을 정부가 정당화하기 위해서 나온 게 대한민국 국제인 거야. 이걸 너희가 기억해야 된다는 거지. 그래야 순서 문제 나올 때 맞출 수가 있어. 이건 전라고 동안고 전이고 다 단골 문제야. 어느 학교를 가든 간에 이거는 단골 문제야. 알겠지? 니네가 솔레고를 가든 전주여고를 가든 이렇게 된 거야. 알겠지? 그래서 이렇게 이제 대한제국이 나왔다라고 보면 되는 거야. 알겠지?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가 망해가는 과정을 갈 거예요. 스티브의 것. 자, 이제 우리가 망해가는 과정은 1900년대로 갈 거야. 네, 지금부터 1900년대야. 이걸 1900년대를 해주는 게 얘들아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몇 년대인 거야? 1800년대인 거야. 알겠지? 자, 이거를 설명하려면은 자, 중국에서 1899년쯤에 맞나?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 몰라. 1899년, 1901년에 나 갑자기 기억이 안 난다. 그 중국에서 의안운동이라는 게 나와. 의안운동이라고 장풍 이거 한 거야. 장풍에서 청나라를 보호하자 외세가 지금 중국 땅으로 들어오면 안 된다. 이거 장풍강 한 거야. 그러니까 이걸 진압하려고 8개 이제 국가들이 모여가지고 여기 의안운동 생선밭에서 있었던 진압을 하게 된 거야. 근데 그러면서 8개 국가 중에서 러시아는 포함되어 있었어. 러시아는 옛날부터 남쪽을 내려오고 싶었는데 그 이유가 부동항을 얻고 싶었던 거야. 멀지 않은 항구. 얘네는 다 항구가 지금 멀려있거든. 그러니까 그걸 얻으려고 했는데 얘네가 이 의안운동 진압이 끝났으면 물러나가야 되잖아. 근데 자꾸 산등반도 지역에다가 군대를 조차를 해놓은 거야. 냅둔 거야. 그러니 어떻게 되겠어? 지금 영국이나 일본이 러시아를 거슬리잖아. 그러면은 그 러시아가 거슬리다 보니까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해서 1902년 때 영해동맹이 맺어지게 돼. 제1차 영해동맹이 이때 맺어지게 되는데 이때 영해동맹을 맺고 나서 이들이 러시아를 견제를 하게 되는 거야. 그 러시아가 알겠어 여기서 머무르지 말라는 거지? 물러난다 해서 우리나라 용합으로 들어와. 한번 해. 선생님 저 용합으로 들어본 적 없는데요? 북한에 있어서 그래? 그래서 03년도에 러시아가 용합으로 조차를 하게 되는 거야. 와, 그러니까 러시아는 어떤 의지야? 그래, 여기 있는 대륙에 대한 이권은 나도 힘드니까 빠져줄게. 하지만 한반도의 이권은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내가 가져가겠다. 나는 그 뜻을 물리칠 이유가 없다. 이렇게 된 거지. 그러니 이거에 있어서 가장 빡친 게 누굴까? 일본이야. 영국 빡쳤지만 여기서 함부로 군대를 보낼 수가 없어. 그러니 영해동맹에 따라서 누굴 이제 한 거야? 일본을 견제하게 된 거지. 그래서 일어났었던 게 04년도에 러일 전쟁인 거야.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한반도에서는 고종이 황제잖아. 얘가 이미 청해전쟁 때 청나라랑 일본이랑 전쟁할 때 우리가 중립국 포박 안 했다고 두들겨 맞고 피해랑 다 왔어요. 그러니 이제 고종이 앞서 있어 청해전쟁에 교훈을 삼고 나서 우리는 중립국입니다. 싸우면 안 돼요. 대한제국 중립국이가 저기 딴 데가 싸워요 라고 하는데 fuck you 하면서 이약한 전에서 한반도에서 러일 전쟁 계속 지속이 되게 되는 거야.
됐지? 그러니까 이 러일 전쟁이 지속이 되는 와중에 일본은 조선한테 많은 거를 요구를 하게 되는데 그 중에서 첫 번째가 야 조선아 너희가 우리가 전쟁하는 데 있어서 러시아랑 싸우려면은 조선 땅에 있는 곳에 공장도 지어야 해. 근데 일일이 너희들 허가받기 귀찮으니까 차라리 우리가 서약서 하나 맺자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나온 게 한일의정서야. 이 한일의정서의 내용에 따르면은 조선은 일본이 원하는 지역에다가 원하는 건물이나 공장을 지을 시 그냥 인정해준다는 게 한일의정서였다는 거야. 그래서 이 한일의정서를 근거로 해서 이 싸가지 없는 일본 애들이 이때 독도를 자국 영토로 편입해버려. 요걸 통해서. 됐어? 알겠지? 자, 그리고 나서 두 번째가 이 러일 전쟁에서 거의 승기를 잡았었던 일본이 조선을 간섭하기 위해서 고문단을 파견을 하겠대. 그래서 그 고문단 파견에 관련된 협약이 제1차 한일 협약이었던 거야. 그래서 이 제1차 한일 협약에 따라서 조선에 고문단들이 파견이 되게 되는데 이 고문단들이 되게 주기해서 외워줘야 돼. 일단 외교 고문 같은 경우는 당시에 미국인 스티븐슨이 파견이 되게 되고 그리고 재정 고문 같은 경우는 메가타가 파견이 되게 됐었던 거야. 그래서 이렇게 고문단을 파견을 했지. 그리고 04년도에 러일 전쟁에서 누가 파견되냐면은 05년도에 결국에는 일본이 승리를 거두게 된 거야. 미국의 중재로 인해서 야 러시아야 너희들한테 계속 뚫겨갖고 공식적으로 너희들이 패전했다는 걸 선전하기 전에 그냥 인정해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일본이 승리한 걸로 사실상 보면 되고 그럼 일본은 이제 뭐 해야 되냐면은 청해전쟁에 승리해서 다 가져가나 싶었지만 다른 나라 개입했지. 그러니 강대국들 속에서 이제는 터치하지 말을 외쳐야 돼. 그래서 일본이 이 승리 이후에 제2차 명예동맹을 맺게 되는 거야. 왜? 영국 보고 이제 뭐 하자고? Don't touch 하고 그리고 미국이랑도 미락 하나를 맺게 되는데 그게 가스라 테프트 미락이야. 일본인 가스라랑 미국인 테프트가 몰래 모여서 미락을 맺게 되는데 이때 미국이 필리핀에 이제 영토권을 가져가게 돼. 그래서 일본이 얘기한 거야. 너희가 필리핀에 관련돼서 우리가 지금 지키려 힘든 거 아니까 안 건드리겠다. 그리고 우리가 보호해줄게 라고 얘기를 한 거야. 그러면서 미국한테 뭐라 얘기하면 우리 저번 시간에 배웠던 82년도에 조기수호통상조약을 맺게 돼가지고 이 조기수호통상조의 첫 번째 내용이 조선이나 미국 둘 중 한 국가가 어려면 도와준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를 무시해라고 일본이 얘기하게 된 거지. 그걸 거중조정이라고 불렀었는데 이 거중조정을 무시하라고 보냈었던 거야. 그급이란 내용이었던 거지. 그치? 미국도 지금 조선이 이제 도와줄까 안 줄까? 대한제국 도와줄까 안 도와줄까? 안 도와준다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이제 남은 게 뭐야? 러시아지? 러시아랑 포츠머스 조약을 맺게 되는 거야. 그리고 나서 러시아랑은 무슨 이걸 하자. 포츠머스 조약을 맺게 되면서 이제 조선이 일본한테 삼켜지는 거를 도와주거나 간섭할 국가가 있어 없어? 없게 되는 거야. 그래서 이제 같은 해 이것까지 다 맺고 나서 05년도에 을사년에 나왔었다. 을사늑약 이거를 제2차 한일협약이라고 불러. 알겠지? 그래서 제2차 한일협약이었었던 을사늑약 같은 경우는 이제 조선인들의 외교권을 강탈해. 왜? 청일전쟁에서 지금 다른 나라 간섭하니까 침노정책 실시했지. 요런 걸로 계속 외교권 아예 박탈시켜버리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야. 그래서 외교권이 이때 박탈이 나가게 돼. 이때 외교권이 박탈이 되게 되는데 어떤 식으로 박탈이 되냐 내용이 나오면은 조선은 앞으로 다른 나라랑 외교적인 관계를 맺을 때 일본의 허락을 받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야. 알겠지? 그러니까 니네가 봐봐. 중등 같은 경우는 외교권이 박탈됐어. 이렇게 나올 거야. 근데 고등 같은 경우는 사료로 나오는 거야. 조선국은 타국이나 다른 나라와 외교적 약속이나 관계를 맺을 시 일본국이 허락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야. 무조건적으로. 이렇게 나온다고. 알겠지? 그래서 이렇게 외교권을 뺏기게 되고 그리고 나서 조선을 관리할 수 있는 부서 하나를 만들겠대. 그렇게 해서 나온 게 통감부야. 이때 통감부가 나오게 됐었던 거지. 그래서 이 통감부가 나오게 되고 이 통감부의 초대 통감으로 누가 오게 되냐면 이토 히로부미가 나오게 되는 거야.
됐어? 그러면은 이러한 의사 능력에 대해서 지켜만 볼까? 아니지. 이거에 있어서 저항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야. 그치?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을사년에 있었던 을사의병들이 일어나게 되고, 됐지? 을사의병이 일어나게 되고, 장지연은 시일리아 방송대국이라는 황성대국에서 지금의 이러한 상황 속에서 목 놓아온다라고 하면서 시일리아 방송대국을 얘기하게 되는 거. 더 있는데 너 일단 여기까지 할 거야. 알겠지? 자, 그리고 나서 이거에 있어 너무 억울하잖아. 그래갖고 고종이 어떤 사람들이 이거를 사실상 찍어낸 사람이 누구냐면 을사오적이거든. 근데 일본 애들 루머를 퍼뜨리고 고종이 인준했다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고종 꺼져라 이렇게 된 거야. 근데 고종이 이걸 해명하고 싶은데 이 해명을 못해. 왜? 일본 애들 우리나라에 있었던 언론인과 신문사를 다 장악해버린 거야. 억울해 죽겠는 거지. 근데 이때 한 줄 빛이 나고 대한매일신보라서 영국인 패들이 만든 대한매일신보에서 해주겠다는 거야. 일본은 이 배들을 죽이고 싶은데 못 죽여. 왜? 영국과 동맹국이잖아. 그래서 대한매일신보 진실을 지게 되는 거야. 그러니 일본 애들이 계속 막 나오게 된 거지. 이런 상황 속에서 고종이 당시에 지금 우리나라에 띄어쓰기 체제를 만들었던 미국의 헐버트라는 사람이 있어. 헐버트가 미국에 가서 이거를 좀 해결할 방법 좀 알아와주면 안 될까 해서 헐버트 넘어서 알아보게 되는데 이때 고종한테 얘기하는 거야. 즈는 그래 말해보거라. 지금 제가 딱 가보니까요. 네덜란드에서 만국 평화회가 열린다고 합니다. 그러니 여기서 사신단을 파견해보는 게 어떻습니까? 라고 얘기한 거야. 그래서 06년도에 이 소식을 듣고 고종이 그래 너희가 네덜란드 헤이그로 넘어가서 우리의 억울함을 알려라 해서 헤이그의 특사를 파견하게 돼요. 네덜란드 헤이그의 특사를 파견하게 됐었던 거야. 그리고 이 특사를 갔었던 3명의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들도 외워줘야 되고 그림도 외워줘야 돼. 일단 첫 번째로 이준이야. 그래서 국내에 있었던 이준 보고 준아 너는 지금 북간도에 학교를 설립하고 있었던 이상서를 만나라라고 한 거야. 그래서 북간도에 있었던 이상서를 만나고 그리고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에 있었던 이위종을 만나서 네덜란드 헤이그로 넘어가라 라고 얘기한 거야. 선생님 지금 이거 북간도나 상트페테르부르크 외워야 돼요. 니네가 동아부를 가고 동아출판을 보면은 동아출판에서 다뤄. 핵심 개념 다루기라고 했어. 알겠지? 그래서 해주는 거야. 그래서 국내에 있었던 이준이 당시에 북간도 지역에 있었던 이상서를 데리고 그리고 나서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이위종까지 데리고 와서 러시아 헤이그로 네덜란드 헤이그로 넘어가게 돼. 근데 이게 강대국들, 일본이랑 친했었던 강대국들에 이미 맞게 돼. 일본이 이미 부탁을 했거든. 알아가지고. 그래서 일본은 이들을 이제 맞고 여기서 화났을 때 이준열 열사님이 자살을 하게 되는 거야. 자 그리고 나서 일본이 이를 무시를 07년도에 한일 신야벽이라고 불리는 정비칠조약을 맺게 되는 거야. 이 정비칠조의 내용에 따라서 고종을 강제로 퇴위시켜버려. 고종을 강제로 퇴위시키고 그리고 우리나라에 대해서 군대 있지. 군대를 강제적으로 해산시켜버리게 된 거야. 그리고 더불어서 요거 애들이 잘 못해요. 이거 잘 읽어보면은 통감부를 통해서 임명된 차관을 등용해라 라고 나와. 근데 봐봐 통감부는 어디서부터 나와? 의사능력이거든. 니네 독해 똑바로 안 되면은 통감부가 통해서 차관을 임명하래. 그럼 통감은 이미 설치되어 있는 거야? 안 되어 있는 거야? 되어 있으니까 통감부 통해서 나오겠지. 그래서 통감부를 통해서 차관, 일본인 차관을 임명해야 된대. 근데 이 차관이 일본인이라는 거야. 그러면 여기서 행정권도 뺏기게 됐었던 거지. 됐어? 그치? 쌤이 버스인데 알고 계신 줄 알아. 아이고 지금이라도 들어가겠지? 안 들어갔으면 큰일 나는데? 그치? 그게 내 수업의 장점이니까. 아무튼 어디까지 했냐? 차관 행정권까지 뺏기게 된 거야. 일본을 통해서. 그래 이때 군대 강제를 해산되겠다 얘기했는데 이제 여기서도 이제 저항운동이 나오게 돼. 이 군대가 강제 해산이 됐다고 하니까 이들한테 일본 군들이 퇴직금을 주면서 해산이야 무게 냅두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거나 집으로 가라고 한 거야. 근데 반쯤 이제 이걸 하고 있는데 반쯤 조선 대한제국 군대가 이를 막 반납을 하고 있었어. 친애들이 반납을 하고 있는데 이들을 이끌고 있었던 장교들이 있거든. 장교들은 비상시에 이제 대비하기 위해서 권총을 다 갖고 있어. 지금도 그렇고.
그래서 이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군대를 이끌고 있었던 장교분이 지금 너무 원통하고 그리고 이러한 상황에서 나라를 못 지킨 거에 대해서 죄송스러워가지고 빼가지고 자살을 하신 거야. 이걸 알고 있었던 이제 우리나라 군대가 지금 이거 일본에 우리를 강제로 해산한 거다. 다시 무기를 되돌려 와가지고 이거에 저항해야 된다라고 한 거야. 그래서 강제 해산됐었던 군인들이 무기를 다시 집어들고 일본군이랑 맞서 싸우는데 이를 이미 알고 있었던 일본군들이 우리나라 대한제국군이 진격할 곳이 당시 종로였었어. 종로의 앞에 가서 미리 진을 치고 있었던 거야. 그리고 이때 군인들이 다 죽게 돼, 거의 다. 그리고 이에 있어서 남은 군인들이 의병으로 합류하게 되는데 이게 정묘의병인 거야. 그래서 우리나라에 있던 이때 당시의 백성들은 이때 나라가 망해서 엄청 울었었어. 이때 느껴가지고. 됐어? 그래서 이때 완전히 뺏기게 되니까 09년도에는 기후각서라고 해서 우리나라의 사법권이 뺏기게 됐거든. 사법권이 박탈당하게 됐고 지금 우리나라는 모든 게 다 뺏겼어. 그래서 1910년 경술년에 한일 합방이라는 명목하에 경술 국치가 일어나.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때부터 일제강점기로 들어서게 되는 거야. 근데 이때 당시 백성들 이미 07년도 요 정비 실족으로 인해서 군대가 강제 해산됐고 군인들의 저항을 보고 나서 나라가 멸망한 걸 직감한 거야. 그래서 오히려 목 놓아 울고 슬픔의 울음소리에 엄청 컸던 거는 10년보다 07년도 10년대는 이미 지금 됐구나 라고 이야기를 얘기를 하더라고. 알겠지?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은 순서 문제로 되게 많이 나오고 도안고 같은 경우는 이게 사료 문제로 되게 많이 나와. 도안고가 이번에 제일 1등급 컷이 낮아. 정말 낮아. 왜 낮냐면은 두 가지거든. 일단 첫 번째로 애들이 여기서부터 힘들어서 공부를 잘하네. 두 번째가 여전히 그러면서 사료를 계속해서 봐야 되는 거야. 니네가 스스로 독해야 되거든. 근데 한국사라는 게 정말 게으르긴 게 독해가 겁나 빡세요. 니네가 스토리를 알고 있지 않은 이상. 그리고 하나에서 막히면은 모든 애들이 거의 다 그래. 진짜 최상위권 말고는 니네가 시험장에서 제대로 독해를 못하면 순간적으로 하얘져. 그리고 한국사에서 타임아웃이 걸리는 수가 더해지는 거야. 그걸 경험할 수가 있어. 그러다 보니까 1컷이 79야. 동암고가. 전일고가 95, 전라고가 86인가 그래. 근데 그 정도 시험지는 아니었는데. 그게 원인이 아마 그럴 거야. 그래서 요러한 스토리 잘 보고 기억해서 요거를 순서 문제로 나열할 줄 알아야 되고 이 사회 시기 때 있었던 것도 다 해줘야 된다라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오늘은 일단 여기까지 할 거야. 여기까지 할 거고 다음 시간에 뭐 할 거냐면은 이제 애국계몽운동이 있어. 애국계몽운동이랑 의병활동운동, 의병 다음에 애국계몽운동이야. 영어 하고 나서 교과서에서 바로 뭘로 넘어가냐면 무다통치보다는 3.1운동으로 넘어가. 근데 내가 이제 집 가서 오늘 너희가 보내준 시험범위 있잖아. 보고 나서 끊고 너희 겹치는 부분은 다시 해줄게. 조선 파트 알겠지? 그리고 다음 주부터는 야 근데 나 숙제 내줘도 되지? 내줘도 되냐고. 문제 풀어오는 게 숙제야. 싫어? 싫으면 나랑 해. 그래서 뭐 사람이 안 하는 짓 하면은 그래도 눈치는 봐야 되니까 그래서 한 거야.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